요청받지 않는 조언은 하지 않는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이 조언을 함으로써 뭔가 내가 지적인 우월감을 느끼거나 이런 느낌이 들 때는 조언하지 마라. 그때 하는 조언은 상대를 상처를 준다. 오늘은 어떻게 보면 좀 자기 개발과 관련된 많은 분들이 무언가에 도전하지만 그 모든 도전들이 또 좋은 결과를 맞이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이유 중에 하나로 저는 뭔가 작심삼일이라는 단어랑 좀 연관된 건데, 꾸물거림이라는 거. 사람들이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뭔가 꾸물꾸물거리면서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단 말이죠. 그런 분들 많이 해당되실 텐데, 오늘 교수님 이야기 들으면 그런 것도 좀 많이 해결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사람들은 언제 왜 꾸물거리는 걸까요? 사람들은 중요한 일이 있을수록 일을 미룹니다. 예, 뭔가 중요한 일은 잘해야 될 것 같잖아요. 네. 부담이 많이 가는 일일수록 미루는데, 네. 연구를 해보면 사람들이 가장 많이 미루는 일이 뭘까? 건강과 관련된 부분을 가장 많이 미룬다고 합니다. 실제로 한 41% 정도가 보고되고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건강검진 같은 것도 사람들이 많이 미루게 되는 거죠. 맞아. 예,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12월 말에 건강검진 예약하시려고 하면 상당히 힘들 겁니다. 12월 20 며칠 이후는 거의 다 이게 차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들이 미루고 미뤄서 마지막 순간에 하는 거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면 혹시 건강검진을 했다가 뭔가 안 좋은 얘기를 들을까봐 뭔가 이 불안하고 관련되는 거죠. 그렇죠. 부담되거나 불안할 것 같은 그런 일들, 중요한 일인데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했을 때 결과가 걱정될 때, 이럴 때 일을 주로 많이 미룹니다. 한국인 분들이 특히 많이 미루는 것들 좀 어떤 것들이 있나요? 한국 사람들 중에서 가장 많이 미루는 연령을 먼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연령? 예, 보통 18세에서 29세 사이가 가장 많이 미룹니다. 청소년기를 지나서 이제 성인기, 초기 성인기 이런 분들. 사회 초년생 예. 뭐. 그러니까 뭡니까? 그때가 주로 뭐 학교라든지 해야 할 일 이런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일 자체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걸 밀리게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이 있는 거죠. 근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일을 미루는 경향은 줄어들어갑니다. 실제로. 네. 한마디로 그러면 일을 미루는 거랑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이 많은 것과는 조금 어느 정도 일치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 중에 이제 특히 게다가 성격이 만약에 다른 사람이 요청하는 걸 거절을 잘 못한다. 그러면 이것도 받아들이고. 일이 쌓이겠죠? 그렇죠. 그러면 일이 많이 쌓이니까 나중에 안고 뒤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의 양과 사실은 미루는 것도 관련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미루는 거 진짜 궁금한 것 중 하나가, 저도 이제 일이 좀 많은 직종에 속하잖아요. 작가와 유튜브 일을 하다 보니까. 근데 보통 원래 중요한 일부터 먼저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를 들면 10가지 일이 있으면 제일 중요한 게 뭐 10번에 있고 제일 빨리 끝나는 게 1번에 있다면, 저는 제일 중요한 것부터 먼저 해야 된다는 거 알거든요. 근데 가장 하찮고 가장 빨리 할 수 있는 것부터 먼저 해요. 왜냐하면 1번부터 9번은 빨리 하면 이걸 끝내고 이제 10번에 집중할 수 있는데, 10번부터 해버리면 여기 에너지 다 빼서 진이 빠지니까. 네. 이런 거 있는데, 요거는 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1번부터 9번까지 이런 거를 먼저 하면서 기분이 좋아져서 나중에 큰 그 몬스터를 내가 담당하겠다 이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큰 거부터 해놓고 나서 나머지 건 어차피 나중에 따라가는 거니까 가장 중요한 걸 마지막에 두게 되면은 앞에 것들을 했다고 하더라도 결국 부담은 여전히 남아있는 거잖아요. 근데 막상 그걸 못하게 되면 타격을 많이 받게 되는 거죠. 일을 미루는 거 보통 우리가 뭐 이제 새해 하면 꼭 다짐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 영혼부도 있고, 그다음 다이어트, 특히 뭐 많은 분들이 포기하시는 건데, 그때마다 우리가 뭐 다이어트라든가 이런 것들은 뭐 의지박약이라서 게을러서라고 하는데, 일을 미루는 게 그게 문제가 아니라고요? 일을 미루는 걸 많은 사람들은 나의 의지가 부족하거나 뭐 열정이 부족해, 또는 뭐 시간 관리를 잘 못해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이해가 돼요. 표면적으로는 그게 맞는데, 사실 들여다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은 내가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였을 때 이걸 얼마나 잘 조절할 수 있느냐, 그 능력이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되게 일을 미룰 때는 많은 부담감 같은 게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저걸 안 하면 나도 힘들어진다는 것도 잘 알고 있는데 일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을 할 일이 있는데 미루고 있는 경우는 마음이 편치를 않는 거예요. 되게 많은 사람들은 이 부정적인 감정 자체가 이렇게 막 올라오게 되면 이 안에서 뒤죽박죽이 돼서 어떤 행동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뒤로 물러서지도 못하는 일종의 데들락이라고 말하잖아요. 딱 갇힌 것 같은 느낌, 그런 걸 갖게 됩니다. 이게 표면적인 문제는 그런 게 있지만 더 내면적으로는 더 핵심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뭐 시간 관리 같은 거 계획 짜는 거를 자꾸 바꿔서 무슨 다이어리 이런 걸 쓰고 해봤잖아요. 처음에 좀 되는 것 같은데 다시 또 작심삼일인 거예요. 이게 반복되는 이유는 근원적인 자기 불안이라든지 부정적인 감정을 잘 조절할 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말씀하시는데 꾸물거리는 그 근본적인 이유를 해결하지
하지 않고 개선 방법에만 좀 집중한 책도 많고 뭐 영상도 많은데 그런 거에 좀 집중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게 이제 자기 개인 차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꾸물거리는 사람들이 일반인하고 차이 나는 게 한 가지 있는데,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이 시간, 이게 일하는데 얼마의 시간이 걸릴지 예상을 하게 하고 실제 그 일이 끝난 다음에 소요된 시간을 비교해 보면 일반인에 비해서 일을 꾸물거리는 사람들은 훨씬 간극이 커요. 그러니까 일종의 뭔가 예측력이 상당히 떨어진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뭐 한 2시간 되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실제로 10시간 걸리니까 너무 해야 될 시간, 들어가는 시간을 과소평가하는 사람도 꾸물거리고요.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은 5시간이면 되는 일인데 한 20시간 걸릴 것 같아서 너무 부담을 많이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을 못하는, 다시 말해서 양방향이 다 가능하다는 거죠. 과소평가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너무 지나치게 과대평가하면 다르잖아요. 그 두 사람이 똑같은 방법으로 이거를 뭔가 기술적인 걸 배웠다고 합시다. 그게 잘 적용이 될까요? 자기 스타일에 따라서 사실은 다른 건데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은 그런 방법, 뭐 예를 들어서 25분 일을 하고 5분 쉬어라, 이런 게 도움이 되지만 실제로 어떤 사람에게는 도움이 되지만 아닐 수도 있단 말이죠. How, 어떻게 하면 극복할 것인가도 중요하지만 내가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또 내가 왜 꾸물거리는가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어야지만 나한테보다 맞춤식으로 어떤 이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How보다 Why가 중요하다는 건데, 거기서 뭔가 일을 미루거나 꾸물거리는 사람들의 이제 5가지 성향, 한마디로 이 5가지에서 내가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알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해결해야 한다는 거잖아요. 5가지 성향은 좀 어떤 것들이 있죠? 네, 간단히 말씀드리면 가장 많이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비현실적인 낙관주의예요. 성격이 좋고 한 2시간 하면 되겠지 싶은데 해보면 일이 많이 걸리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이런 사람들이 있고, 또 자기 비난형이 있어요. 자기 비난형은 이 사람들은 뭔가 알게 모르게, 그러니까 잘해야 된다는 거를 부모님이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많이 이제 받았을 거 아니에요. 자기 기준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걸 못하게 됐을 때, 특히 실패했을 때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자책을 해요. 그럼 우울해지죠. 우울해지면 열정이 떨어지니까 결국은 일을 또 미뤄요. 일종의 미루는 거, 자책감, 이런 것들이 반복되고 있는 사람을 자기 비난형이 있고요. 세 번째는 조금 흥미로운 그런 스타일인데 현실 저항형이 있어요. 현실 저항형에는 쉽게 말하면 좀 개김성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 뭐 딴 사람이 이걸 해라 이렇게 하면 하기 싫은 거예요. 그런 사람도 있죠. 예, 원래 하려고 했다가도 다른 사람, 부모님이 이거 좀 해라 그러면 하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 뭐 하지 않겠다는 말은 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말은 알겠습니다 말을 해놓고 뒤로는 안 해요. 일종의 태업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사보타지 같은 걸 하고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은 자율성이 되게 중요한 건데 남이 시켜서 하는 걸 참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미루는 건 적어도 내가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미루는 건 내가 선택해서 이 사람은 자기 자유를 찾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사람들이 좀 잘 안 바뀌어요. 예, 어릴 때부터 오랫동안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유형입니다. 예, 오랫동안 상담을 해야 돼요. 예, 그리고 네 번째 유형은 이제 완벽주의자 중에서 일부가 꾸물거려요. 특히 자기는 완벽주의자가 쉽지 않은데 완벽주의자로 자라난 사람들, 사회가 그들에게 완벽주의를 어떻게 보면은 부여한 그런 사람들, 사회부가 완벽주의자들이 겉하고 속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잘해야 된다는 생각은 있는데 이거를 속으로는 대단히 하기 싫은 마음이 같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자극추구형이 있어요. 자극추구. 이 사람들은 다른 꾸물거리는 사람하고 달라요. 시작은 잘해요. 며칠 못 가요. 일종의 실증 내고 권태감 이런 걸 많이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쫙 재미가 있어야 되는데 재미가 쭉 떨어지게 되고 그다음부터 일을 안 하는 거죠. 다양한 스타일이 있습니다. 지금 이 미루는 습관 끊어내는 방법을 지금 비현실적 낙관주의, 자기 비난 경향성, 현실에 대한 저항성, 완벽주의 성향, 자극주의 성향이 있는데 뭔가 하나씩 뭐 좀 팁을 준다면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비현실적인 낙관주의자 같은 경우에는 항상 보면은 이렇게 말을 할 때 뭐쯤 하면 될 거야, 뭐 아마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잠정적인 말을 많이 해요. 약속 시간 정해도 뭐 그래서 한 12시쯤 봐 이런 식인 거죠. 2시간쯤이면 될 것 같았는데 실제로 뭐 5분에 걸리는 거죠. 6시간 걸려 있어. 네, 그러니까 뭐 촬영도 한 시간 하면 될 것 같은데 내중에 뭐 3시간 넘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 말할 때에 그 불확실하게 말하는 습관부터 바꿔야 돼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예상 시간을 정해놓은 거, 그다음에 얼마나 걸릴지를 예상해보고 나중에 그게 실제로 얼마나 걸렸는지를 좀 리뷰를 해보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이제 뭐 자기 비난형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자기 비난형인 사람들이 겉으로는 좋은 사람들이 많아요. 다른 사람 보면 사람 참 좋아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자기한테만 유독 되게 심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종의 화살을 쏘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부모님들이나 다른 사람들한테 받은 그런 것들이 많이 일종의 안에 각인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어릴 때부터 부모가 질책이나든가 그렇죠. 이런 것들. 네, 이게 계속 이렇게 인이 박힌 거예요, 계속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결단을 해야 돼요. 뭐냐면 부모님의 삶이 영향 주는 게 중요하죠. 그렇지만 저는 많은 경우 이렇게 얘기를 해요. 25이 넘은 사람이 부모에 대해서 원망하지 마라. 물론 부모님이 여전히 영향을 주고 뭐 아쉬운 것도
수도 있고 다양한 게 존재할 수 있죠. 그렇지만 25살 이후부터는 내가 얼굴에 생기는 이 주름도 내가 만들어 가는 거다. 그런 표정을 많이 지으니까 미간이 찌푸려지거나 팔자주름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제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의 목소리가 도움이 되는 건 받아들이고 기억하지만 내가 내 삶의 어떤 그 스크립트를 다시 써야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현실 저항형 이런 분들은 자율성이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욱할 때, 하기 싫다는 마음이 쫙 올라올 때 이때 멈춰서는 거를 훈련해야 돼요. 이때 내가 정말 이거를 하는 것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 이게 나를 위한 거라고 하는 느낌이 들면 그렇죠. 누가 뭐 하라고 했던 간에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욱할 때 이거를 자기도 모르게 피해가거든요. 이때 멈춰서는 훈련을 하는 게 도움이 되고요. 완벽주의자 같은 경우에는 저는 늘 그렇게 얘기해요. 100%는 할 수 없어요. 70%를 먼저 하고 나머지 시간적 여유가 생기면 추가적으로 100%가 돼도 노력하는 것이지, 처음부터 컴퓨터 같은 경우에도 모든 공간을 다 저장해서 100%를 채우면 컴퓨터가 안 돌아가요. 맞아요. 70%를 먼저 하고 여력이 되면 그 다음에 1%씩 조금 추가해 간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좋겠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게 자극추구형 같은 경우에는 재미가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보통 작심삼일이 많이 되거든요. 3일 하고 하루를 쉬어라. 그리고 다시 작심삼일 시작하는 거예요. 다만 이 사람들은 쉽게 권태를 느끼니까 처음에 3일 했던 계획을 조금 바꿔서 변주를 해라. 그러니까 똑같이 늘 반복하지 말고 약간의 계획을 바꿔서 3일 하고 하루 쉬고 3일 조금 바꿔 3일 하고 하루 쉬고 이렇게 해보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완벽주의 성향에서 제가 하나가 여쭤보고 싶은 게, 그 완벽주의를 버려야지 꾸물거림이 해결되는 거겠죠. 근데 여기 저는 좀 궁금한 게, 제 주변에도 뭐 그런 성향들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제가 그 지인들한테 죄송하지만 실명 안 밝혔으니까 완벽하지도 않아. 원래 완벽을 추구하는 것 자체가 비완벽이에요. 네. 완벽하지도 않은데 자꾸 완벽주의를 얘기하면서 계속 미루고 있는 걸 보고 있으면, 제가 저 친구가 그렇게 완벽한 친구가 아니었는데 왜 자꾸 완벽주의를 추구할까, 그런 생각이 답답할 때 있거든요. 근데 한편으로 이렇게 완벽주의를 추구하는 게 본인한테 도움이 되는 게 있으니까 그걸 추구하는 거거든요. 완벽주의를 추구하면서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당연히 성과 같은 데 도움이 됐던 경험도 있을 것이고. 근데 이제 이게 보통 한 가지 어떤 방식이 항상 성공하는 건 아니잖아요. 비유를 든다면 여름에는 반팔 입는 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렇죠, 반팔. 그렇지만 지금 여름이 오고 있죠. 그런데 겨울엔 반팔 입으면 추워요. 춥죠. 그러니까 한때 완벽주의라고 하는 것이 나한테 상당히 큰 도움이 됐을 거예요. 뭔가 이걸 하면서 성취욕도 있고 뭔가 업적도 많이 났겠죠. 그런데 좀 나이가 들거나 장년이 바뀌면 이거를 완벽하게 하는 것만이 중요한 그런 건 아닐 수도 있잖아요. 좀 융통성 있게 어떤 걸 하는 게 더 중요한 시기도 있고 이러니까 계절이 바뀌면 계절에 바뀌에 따라서 옷을 바꿔 입는 게 자연스러운 것인데, 여전히 겨울에도 한 가지 반팔만 고집을 하는 거는 조금 더 너무 경직된 생각인 거거든요. 완벽이라고 하는 그 성향 자체는 잘 안 바뀌어요. 이게 하나의 성격적인 거로 많이 들어와 있으니까. 근데 중요한 건 완벽주의의 장점을 살리고, 완벽주의가 나한테 부담이 될 때는 그때는 조금씩 다르게 해보는 거. 그러니까 뭐 영어로 써서 안 됐지만 something different하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변화를, 저는 늘 이걸 강조하는데, 변화라는 하는 것이 A라고 하는 거에서 180도 다른 B로 바뀌는 걸 저는 변화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건 가능하지 않아요. 오히려 변화는 A라고 하는 걸 유지하고 거기에 A-1, A-2 이런 식으로 내가 게임팩을 더 추가하듯이 하나씩 추가하는 것이. 그래서 변화는 180도 이걸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씩 추가해 가는 것이다. 완전히 180도 변모한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아까 전에 25살 이후에는 이제 뭐 성격이든 뭐 내 주름이든 이런 거 다 내 책임이라 하셨는데, 왜 20살이 아니라 25살이에요? 이 20살이 보통 이제 대학을 가니까 우리가 성인이라고 하는데, 뭐 대학을 졸업하는, 좀 일찍 졸업하면 여성분들은 다 그 전에 졸업하고 남자들도 일찍 졸업하면 25살인가? 그래서 25살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점점 조금씩 더 세대가 나이가 이제 젊은 세대로 갈수록 옛날보다 부모님과 있는 시간이 좀 더 길어지는 것 같아요. 물론 1인 가구 숫자가 41%가 되니까 더 하지만 적어도 영향권 내에 있는 시간이, 그래서 요즘 뭐 캥거루족 이런 말도 있고, 그렇죠. 여러 가지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아무래도 경제적인 독립이라든지 이런 거가 좀 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보더라도 졸업을 유예하는 학생들도 있거든요. 맞아. 저도 졸업 유예 2번 했습니다. 네, 취업이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거를 뭔가 5학년 이런 게 더 필요할 수도 있고 이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사이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불확실한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 쪽에는 탐색을 하고 그러다 보면 부모님한테 도움을 더 받아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잖아요. 아무래도 한 25살 정도면 보통 대학교를 졸업하는 시기 정도이고, 뭐 대학을 가지 않은 분이라고 하더라도 그 정도면 자기 어떤 관점 같은 게 좀 생기기 시작할 때잖아요. 자기가 사실 만들어가는 세상이라고 하는 게 정말 중요한데, 많은 경우에 여러 가지 현실이라든지 이런 게 녹록치 않으니까 좀 나이가 든 기성세대 입장에서는 젊은 사람들에게 저희가 젊은 시절에는 그렇게까지 힘들지 않았던 많은 것들을 본투해야 된다는 거가 좀 미안하고 안쓰러운 생각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비난 경향성에서 자기 비난의 기원이 어떻게 보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큰 것 중에 하나가 부모님과 가정 환경인 건가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사용하는 용어 중에 하나가 자기 가치감이 조건화되었다. 그래서 조건화된 자기 가치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사람은 누구나 내가 행복해지고 싶잖아요. 네. 행복해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보통 자존감 얘기를 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하는 증거를 우린 찾고 싶어요. 근데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이거를 어디서 찾느냐. 어떤 사람들은 그거를 자기 내부에서 혼자 이렇게 스스로 생각을 해보고 내가 참 이런 걸 참 잘하고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거를 다른 사람의 피드백에 많이 의존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너 참 이런 거 참 잘해. 참 이런 게 좋아. 그러면 자존감도 같이 올라가게 되고 반대로 어떤 지적을 받거나 이런 것도 못하니 이런 얘기를 듣게 되면 기분이 가라앉잖아요. 이런 거의 기원이 되게 어릴 때에 주 양육자와의 관계에서 이게 시작되고 많은 순간 반복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을 살면서 일종의 조건문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100점을 맞아야지만 엄마나 아빠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러면 나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100점을 맞아야 한다는 조건문에 지금 매달려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조건화된 자기 가치감이라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점점 더 이런 사람들이 다른 사람 눈치를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한테 뭘 기대하는가. 저 기대를 부응해야 되는 압박감. 그러니까 시험 같은 걸 잘 못 보게 되면 시험 볼 때 되면 항상 배가 아프거나 아니면 시험 불안이 생기거나 이렇게 생기잖아요. 스트레스 때문에. 예, 근데 문제는 사람이 행복하려면 그 자동차가 자기라고 하는 인생의 자동차가 달려가야 되는 것인데 이 경우는 다른 사람의 니즈를 자꾸 만족시키다 보니까 나의 니즈는 생각하지 않으니까 내 차는 달리지 못하고 기름은 계속 먹고 있는 공회전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게 안타까운 거죠. 자기 결대로 자기 원하는 세상을 달려가야 모두가 똑같은 방법으로 성공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다른 사람이 뭘 원하는가 이런 걸 자꾸 신경 쓰다 보니까 내 차가 달리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기름은 계속 태우는 안타까운 상황인 거예요. 네. 그 어릴 때 학부모가 자녀한테 좀 어떤 식의 이야기를 해야지 자기 비난을 안 하는 사람은 좀 될까요? 가장 중요한 건 양육에서 중요한 건 저는 첫 번째는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일관성.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아버지가 나는 말이야 네가 그냥 건강하게만 자라주면 돼 이렇게 얘기해. 성적 받아왔더니 이게 성적이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저 그 부모의 마음이 이해는 가는데. 네, 가죠. 그런데 이런 거를 저 심리학에서는 이중 구속이라고 해요. 더블 바인딩이라고 하는데 두 개의 다른 메시지가 날라오게 되면은 혼란스러운 거예요, 이거를. 아이 입장에서는. 어릴 때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점점 못 믿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신뢰관계를 주는 것인데, 그러려면 일관성 있는 양육이 대단히 중요하고, 저 심리학자 중에 브라이언 바버라고 하는 사람이 부모가 자녀를 심리적으로 통제하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는데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죄책감을 자꾸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야, 내가 너를 기르는데, 가는데 얼마의 돈이 들었고, 어떻게 했는데, 네가 나한테 이렇게. 저희 이제 기성세대의 부모님들이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런 얘기 하는 거잖아요. 내가 내 인생을 다 갈아넣었는데.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일종의 죄책감을 유발하는 거가 이게 은근하면서도 아이들한테 되게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사랑을 줬던 애정을 철회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너무너무 나이스하게 대하고 아이를 사랑하는 모습을 보였다가 이 아이가 내가 바라는 모습이 아니었을 때 그때 차가운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일관성이 없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죠. 하나는 죄책감 유발하는 거하고 주었던 애정을 철회하는 거.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이게 아이들로 하여금 되게 혼란스럽게 하게 되고 자기에 대해서 뭔가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이런 느낌을 갖지 못하게 하는 그런 그 심리적 통제에 해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부모의 무조건적인 신뢰와 일관적인 커뮤니케이션과 태도가 좀 중요한 건가요? 예, 그렇죠. 우리가 생각할 때 많은 분들이 너무 따뜻하게 모든 걸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그거에 동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예측 가능하고 그다음에 일관적인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아이들이 또 기대하고 또 행동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자기가 자율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데 문제는 어떤 때 이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어느 한 곳에서도 충분히 휴식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방금 전에 이제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라는 그 증거를 찾는다 했잖아요. 좀 궁금한 거는 이제 심리학의 대가이신 교수님께서는 지금 이제 교수님이 이 나이의 연세에서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증거를 어디서 찾으세요? 저는 자기가 좋아하는 것, 자기가 잘하는 것, 이런 것들과 함께 있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건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를 알아야 하는 거죠. 저는 많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 자기가 잘하는 것 이런 게 중요해요. 자기가 잘 못하는 것 쪽으로 가지 말고. 근데 이제 이거를 사람들은 너무 좀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뭘 좋아하십니까? 김 작가님 뭘 좋아하세요? 저요?
저 테니스 엄청 좋아합니다. 테니스. 네. 예, 그러면 저는 만약에 그거 참 좋은 그 취미신데요. 테니스를 좀 잘 조망을 많이 갖고 있는 분들은 세부적인 걸 많이 갖고 있어요. 네. 어떤 테니스채를 좋아하고 네. 또 누구와 테니스를 치는 게 좋고 맞아요. 이게 보는 눈이 생기잖아요. 실제로. 예.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음악을 좋아한다는 사람 많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나는 브람스가 4대 피아노를 위해서 만든 협주곡의 몇 악장을 누가 연주하는 걸 좋아한다. 그러니까 자기가 되게 좋아하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사실 사람들이 생각을 안 하거든요. 좋아함에 대한 좀 깊이가 있어야 된다는 건가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거를 갖고 있고 첫 번째는 그런 것들을 쭉 적어볼 필요가 있는데 적고 나서 얘들을 이렇게 그룹핑을 시켜보면 내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키워드가 있어요. 네. 그 키워드를 사람들이 잘 몰라요. 저한테 중요한 키워드 같은 경우는 2가지였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사람들이 저한테 주는 피드백 같은 거나 제가 스스로 생각했을 때 가장 많이 받은 얘기가 뭐냐면은 목소리가 좋다는 거예요. 네, 지금도 보통 아나운서라든지 또는 무슨 목회자냐고 묻는 사람 많거든요. 근데 목소리 좋다는 건 말과 관련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앞으로 하는 어떤 일이 말과 관련된 일을 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게 첫 번째였고 저희 키워드가. 두 번째는 뭐였냐면 제가 뭘 새롭게 만들어내는 걸 되게 좋아해요. 사실은 지금은 이제 상담 심리학자이지만 만약에 이과에 갔다면 저는 건축을 하고 싶었어요. 뭔가 새로운 것들을 좋은 거를 만들어내는 그거잖아요. 미술도 좋아하고. 그런데 지금 상담 심리학이라는 것도 생각해 보면 말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되게 여러 가지 힘들어하는 그런 그 내담자들이 긍정적으로 변모하고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런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저희 키워드를 쫓아왔다고 생각해요. 김 작가님 어떠십니까? 저 인생 지금까지 정말 많은 일을 하셨는데 그중에 정말 중요한 키워드가 본인에게 중요한 키워드요? 네. 저희 인생에 지금은 좀 다르긴 한데 20대, 30대 후반까지도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저는 열정이었습니다. 열정. 아이디의 대부분에 열정이 들어가요. 네. 무언가를 내가 연애를 하든 그 다음에 일을 하든 책을 쓰든 유튜브를 하든 아니면 술을 마시든 열심히 하자. 그 순간에 나를 불태우자. 되게 TV 같은 거 보면은 해상도가 진한 거네요. 네, 그 자체가. 네. 그냥 날라가는 게 아니라 네. 거기에 충분히 몰입하고 있고 맞아요, 충분히 맞아요. 거기 있는 거잖아요. 저는 그거를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걸 할 때 행복한 거죠. 네, 그리고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저는 되게 공감 가는 게 이게 이제 많은 분들에게 더 와닿는 걸로는 어떻게 보면 사람들한테 취미라고 물어보잖아요. 많이 네. 어디 모임 가면 그래서 취미가 뭐야라고 하면 예전에 특히 지금은 모르겠는데 독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네. 그럼 저는 이제 직업이 작가고 여기 이제 저희 촬영장에 책이 한 3,000권 넘다 보니까 약간 짓궂게 물어봐요. 한 달에 책을 몇 권이나 보는데 하면 보통 한 권이나 2달에 한 권 얘기하거든요. 그럼 이제 저는 근데 집이 독서인데 네. 농담으로 저는 그거는 취미라고 말하기 좀 어렵지 않을까? 취미라는 거는 정말 너가 무언가를 좋아한다라는 건데 그러려면 거기에는 뭔가 깊이라든가 뭔가 누가 정한 건 아니지만 거기에도 뭔가의 약간의 기본 요건 자격 같은 게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테니스를 할 때 아까 말씀드린 라켓에서 되게 공감이 갔던 게 저는 브랜드별 괜찮은 라켓이 다 있거든요. 그렇죠. 정말 내가 좋아하는 테니스를 깊이 있게 나에게 맞는 것들을 다 찾고 싶어서. 저는 그런 게 정말 진짜 자기에게 중요한 걸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약간 취향 같은 거잖아요. 네. 저는 취미를 독서라고 쓴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대신에 이제 한 가지는 분명한 게 저는 이제 책을 하나 읽잖아요. 그럼 그 책 중에 여러 개 이제 챕터가 있을 거잖아요. 그 중에 제 마음에 와닿는 그런 부분 같은 것들은 정확히 기억을 해요. 예, 그게 사실은 어떤 거는 이제 비슷한 것들도 있고 그런데 예전에 제가 그 탈무드라는 그런 책을 읽었는데 네. 유명했죠. 예, 그 300페이지 넘더라고요. 어떤 제가 근데 탈무드가 진짜 중요한 유대인의 어떤 지혜, 천년의 지혜잖아요. 근데 제가 저 탈무드 그 책을 사서 읽었어요. 읽고 나서 많이 울었어요. 죄송한 얘기지만 너무 돈이 아까워서. 왜냐면 저한테 이렇게 와닿는 그런 부분이 별로 없어서 진짜 눈물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렇게 나는데 딱 한 챕터만 저한테 너무너무 많이 와닿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책을 분철했습니다. 분철해서 한 챕터만 저는 보유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게 이제 똑같이 책을 읽어도 저한테 정말 와닿고, 다르죠. 예, 그거가 자기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저 읽었다는 기억만 있고, 네. 근데 보통 우리가 기억에 관한 연구를 해보면은요, 6개월 지나면 다 잊어요. 예, 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 정말 나한테 마음속에 남겼던 것만 내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원래 주제는 좀 꾸물거림으로 돌아와서 교수님이 이제 얼마 전에 나는 왜 꾸물거릴까라는 여기 굉장히 귀여운 책도 추가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5가지의 성향도 얘기해 주셨는데 내가 미루는 습관을 가진 사람인지
안 가진 사람이 이제 알아보는 뭐 정확한 좀 방법 같은 거 있나요? 네, 이제 여러 가지 자가 진단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요. 네. 제가 이제 짧게 아주 간이용으로 5개의 문항을 말씀드리면. 알겠습니다. 제가 교수님한테 요거 이미지 봐서 띄워놓을 테니까 편하게 보면서 얘기하시면 좋습니다. 됩니다. 예, 보통 첫 번째가 나는 마감 기한이 닥쳐 일을 시작한다. 그래서 만약에 전혀 그렇지 않다는 1점, 매우 그렇다는 5점, 1점부터 5점 사이 평가를 하면 됩니다. 전 전혀 그렇지 않다. 네. 두 번째는 충동적인 성격이라 한 가지 일에만 매진하기가 어렵다. 아니면 전 여러 가지 일을 그래서 좀 적당히 하는 편인 것 같아요. 네, 그럼 바로 점수를 매기고요. 세 번째는 항상 계획은 세우지만 실천하지는 않는다. 네 번째는 어떤 일에 완전히 몰입하는 게 힘들다. 네. 그리고 5번째는 미루는 성격 때문에 개인적으로든 업무적으로든 손해를 본 적이 있다. 이렇게 해서 점수를 하면 5점부터 25점까지가 가능하거든요. 보통 했을 때 10점 이하이신 분들은 구물거림하고 상관이 없는 분들이에요. 시간 관리 잘 되는 분들이고요. 이 책 덮어도 되겠네. 네. 영상도 덮어도 됩니다, 여러분. 네, 사실 이 문항은 책에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11점부터 16점 사이에는 분들은 약간의 경계경보 상태예요. 중요한 일이 조금씩 밀리고 있다는 걸 의미하고요. 17점부터 25점에 해당하는 분들은 공습경보입니다. 중요한 일들이 많이 습관적으로 지금 밀리고 있는 그런 상태이거든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이거를 제가 여러 직역군에서 해봤는데 가장 구물거리지 않는 분들 직역은 제가 특정한 직역에 대한 말하고 싶은 건 아니지만 주로 법 쪽에 있는 판사님들 이런 분들이 점수가 되게 작아요. 그러니까 전혀 잘 일을 미루지 않는 스타일인 거죠. 아마도 이제 일이 워낙 많으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이 일을 안 미루는 분들은 제가 놀랐는데 천주교 신부님들도 되게 부지런하시더라고요. 예, 근데 생각보다 일을 하실 때 이게 점수가 낮아요. 예, 보통 사람들도 이 중에 어딘가에 있는 거겠죠. 네. 예, 근데 17점 이상이신 분들은 조금 행동이나 습관 같은 거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막 그 전에 실천도 얘기해 주셔서 책에 보니까 실천이 어려운 이유가 뭐 아마도 어쩌면 뭐 이런 것 때문이었는데 이게 어떤 이야기인가요? 예, 보통 우리는 자기가 혼자 하는 혼잣말이 되게 자기에 영향을 많이 줘요. 예, 그래서 일종의 예전에 이제 심리치료 하는 사람은 내가 나한테 어떤 말을 이렇게 해주는가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보통 이제 구물거리는 사람들 중에는 확실하게 어떤 일을 하겠다는 확실한 언어가 별로 없는 거예요. 아마도, maybe 영어로 말하면 어쩌면, perhaps 이런 느낌으로 얘기를 많이 하는 거죠. 예, 그런데 이렇게 하는 거 대신에 내가 만약에 뭘 한다면 언제 이걸 하겠다라고 한다든지 나는 이걸 원한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글쎄 원할지도 몰라 이런 느낌이면 애매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자기한테 확신이 담긴 말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이 실제로 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더 높다는 거죠. 제가 이제 제 상담하는 내담자들과도 얘기를 할 때 어떤 일을 그럼 누구랑 얘기해 볼게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저는 물어봐요. 언제 얘기하고 싶은가? 그다음에 만약에 처음 만났다 몇 시에 그리고 만나서 처음에 무슨 말부터 하고 싶은가? 좀 더 이거를 확실하게 얘기하는 습관을 길러지게 되면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날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진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연결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잘해야 한다랑 잘하고 싶다 비슷한 의미지만 좀 다르잖아요. 많이 다르죠. 잘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거는 영어로 말하면 should나 must 의미잖아요. 당위적인 그런 생각인 거고요. 잘하고 싶다라고 하는 건 희망이 담긴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차이가 당위적인 생각 should나 must라고 하는 건 영어 우리가 배울 때 있는 단어이지만 삶에서는 없어야 할 그런 단어예요. 몇 가지 단어를 저희 영어로 말씀드리는 게 좀 더 쉽게 나갈 건데 should, must 이건 없어져야 하고요. 그 다음에 always 또는 never 이런 말도 너무 강한 말이에요. 실제로 이 당위적인 사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걸 많이 할수록 고통을 많이 받게 돼 있어요. 해야만 한다. 그런데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나는 실패자인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제 학생 면담도 많이 하는데 한 학생을 면담을 했더니 이게 입에 밴 거예요. 뭐뭐 해야만 하는데 게다가 should have pp예요. 해야만 하는데 나는 못했다. 그러니까 되게 이제 스트레스 받는 거잖아요. 하도 이 말을 많이 하길래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우리 왜 발을 정자로 이렇게 쓰는 거 있잖아요. 숫자 세는 거. 네. 그래서 밑에서 이렇게 조용하게 세봤어요. 그랬더니 50분 면담하는데 60몇 번인가 이걸 했어요. 그러면 1분에 한 번씩 뭐뭐 해야만 한다라는 말을 하는 거잖아요. 좀 압박감이 좀 있네요. 엄청난 압박감이 생기고 그걸 못했을 때의 어떤 자기 비난 얘기 많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일종의 숙제를 내줬어요. 이게 잡아당기면 되게 탄성이 좋은 고무줄을 주고요. 예, 그런 다음 손에 끼고 넣었다 당기면 아파요 이게. 근데 요거를 갖고 가서 이렇게 나하고 약속을 하나 하자. 집에 가서 어디에 또 화장실에 있든 어디에 있든 나도 모르게 뭐뭐 해야만 한다라는 말을 하게 되면 고무줄을 당겨라. 그 다음 주 일주일 후에 이제 만나는데 같은 시간에 만났거든요. 만나니까 딱 봤는데 고무줄을 차고 있어요. 그게는 실천했다는 얘기잖아요. 손목을 보니까 뻘건 거예요.
근데 그걸 할 때마다 딱 생각한 거야. 내가 지금도 뭐 해야만 한다. 잘 해야만 한다. 이게 압박감으로 오게 되면은 사실은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잘 할 수 있다, 잘 하고 싶다 이런 정도 얘기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낳을 때가 많습니다. 그럼 저 개인적인 저도 제가 뭐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 물어보고 싶은 게 뭔가 어쨌든 제가 뭐 책을 내거나 뭔가를 하면 우리가 이제 교수님도 책을 내시니까 뭐 분야이든 뭐 종합이든 베스트셀러 1위 뭐 이런 게 목표일 수 있잖아요. 저는 1등 하고 싶다 아니면 뭐 1등 해야 한다고 생각 약간 의미가 좀 다르게 하고 싶다는 가능하죠. 1등 하기 나는 만든다. 그러니까 이 의미에 뭐가 있냐면 제 개인적으로는 1등 하게끔 만들기 위한 내 모든 노력을 다 하고 다만 좀 조금 다른 거는 1등 안 돼도 난 근데 상관은 없어. 왜냐하면 나는 1등 하게 만드는 내 모든 노력은 다 했으니까 이게 2등 하든 3등 하든 뭐 베스트셀러가 안 돼도 그거는 어쩔 수 없지. 그거가 두 가지가 같이 있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1등하기 최선의 노력을 다 하는 건 필요한 거잖아요. 나머지는 어떤 부분, 결과는 사실 신께 맡기고 받아들이는 거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 1등한 노력을 하는 것까지는 같이 가는데 문제는 1등을 못하면 내가 부족한 것이다 쪽으로 돌아오니까 자기한테 화살을 쏘니까 이게 불편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두 가지가 1등하기 최선을 다한다. 이건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다만 그 결과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같이 함께 있어야만 스트레스를 적게 받는 건데 저는 이제 그게 열정과 이어지는 거잖아요, 되게. 그러니까 작가님 갖고 계신 정말 큰 장점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자기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즐겁게 이걸 하고 최선을 다하고, 뭐 때로는 힘들지만 힘든 걸 견뎌가고 이 모든 것들이 성장의 과정이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결과에 너무 중심적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결과에 대해서 내가 성공했느냐 또는 실패했느냐 이 두 가지밖에 없는 거잖아요. 저는 이게 사실 스펙트럼 안에 있는 거니까 사실 그 과정 안에서 사실 뭘 배웠느냐가 다음번의 도약을 위해서 저는 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꾸물거림의 대차 대조표는 뭘까요? 제가 정말 사실 좋아하는 거랑 일치하는 거랑 비슷할 것 같긴 한데 제가 세상에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등가 교환이거든요. 아, 등가 교환. 네. 내가 하나를 얻으려면 이 채널이 뭔가 경제와 관련된 거죠? 이게.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얻은 것과 잃는 거 이거 어떤 얘기인가요? 즉각적인 그런 그 만족은 주죠. 일을 미루게 되면은 힘든 일을 지금 안 해도 되고 지금 안 해도 되니까 사실은 뭐 힘들게 몸을 일으켜 세울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저도 집에서 이제 음식물 쓰레기 이런 걸 버릴 때 이걸 저를 들고 나가야 되는데 저 되게 밖에 비도 오고 귀찮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즉각적으로 안 나가면 내가 포근한 그런 저 잠자리에 누워 있으면 좋죠. 하지만 그걸 하지 않았을 때 어떤 결과가 오는 건 나중에 그러니까 지금 내가 편할 거냐 나중에 나중에 좋을 것이냐 이건데 그게 일파만파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그걸 버리지 않았을 때. 그래서 뭔가 집에 있는 식구들하고 사이가 좀 불편해지고 그날 기분이 안 좋아서 나가다가 또 어딘가에 돌불이 발에 채일 수도 있고 뭔가 이게 안 좋은 쪽으로 이어질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게 생각이 났을 때는 저는 그래서 사고와 행동 사이의 간격을 좁힌다. 그래서 지금 편할 것이냐 아니면 그거를 나중에 그게 더 어쩐 뭔가 좋은 결과 이거를 보고 이걸 할 것인가 이 차이가 있겠죠. 자, 그리고 꾸물거림에서 좀 저는 확장 버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정말 어릴 때부터 재능이 정말 없었는데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살다 보니까 순간순간 열심히 사는 사람들은 많더라고요. 근데 되게 오랫동안 그 노력의 강도를 꾸준하게 오래 하는 사람이 정말 잘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다행히 그게 좀 잘 됐던 캐릭터인데 할 일을 꾸준히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분들은 어떤 특징과 어떤 문제가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아까 자극추구형 같은 경우가 그래요. 뭔가 자극추구형인 사람들은 처음에 시작을 잘해요. 시작을 하고 일도 많이 벌려요. 특히 이렇게 같이 조를 짜서 뭔가 어떤 활동을 할 때 처음에 자기가 다 주도적으로 일을 막 해요. 일도 벌려놓고. 하다 재미없어. 그러면 자기가 사라져요. 그럼 나머지 남은 사람들은 뒤치다거리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민폐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특히 자극추구형인 사람들 중에서 보면 이게 지속이 잘 안 되는 건데 저는 사실은 살면서 중요한 성공의 중요한 에센스는 지속하는 데 있다고 생각해요. 맞아. 예를 들어서 그래서 그 얘기가 나오는 게 그 런던 대학교 결과를 제가 자주 인용을 하는데 사람이 좋은 습관이 형성되는데 얼마의 시간이 걸릴 것인가 이거를 조사해 본 적이 있어요. 하니까 개인차가 편차가 커요. 자기 관리가 잘 되는 사람은 18일만 있어도 좋은 습관을 형성할 수 있대요. 자기 관리가 잘 안 되는 사람은 254일이나 이거를 해야만 습관이 형성된대요. 그런데 실제 평균적으로 그러면 어느 정도 걸렸을까? 66일이랍니다. 그 얘기는 최소한 2달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다이어트를 하든 뭔가 새로운 걸 배우든 뭐 이런 걸 할 때.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우리가 왜 예전에 기타 같은 걸 배우게 되잖아요. 그러면 기타 배울 때 구두사 생길 때까지 못 버티는 사람은 절대로 배울 수 없어요. 처음에 자기는 뭔가 아람브라 궁전의 추억 이런 걸 치고 싶어서 배웠는데 한두 번 하다가 여기 손에 피가 나기 시작하고 아프고 그러면 그때 멈추잖아요. 학습은 원래 처음에는 지지부진해요. 그런데 이게 보통 S자 곡선을 그리잖아요. 처음에 느리게 올라가다가 나중에 이렇게 어느 순간이 되면 갑자기 급격하게 올라가는 S자가 되거든요. 근데 그
많은 경우는 그 S자가 올라가기 전에 보통 나가 떨어지는 겁니다. 여기서 근데 하나를 대신에 하나를 성공한 사람들은 다음번 할 때도 그걸 아는 거예요. 그렇죠. 기타를 배울 때도 그렇고 테니스를 배울 때도 마찬가지로. 사실 모든 분야가 네.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성공은 사실 어떻게 보면 이미 많이 축적돼 왔는데 요때 하면 될 걸 그때 가라앉으면 마치 이렇게 왜 저 계곡에 올라갔다 또 떨어지고 올라갔다 또 떨어지고 그런 떨어질 때마다 좌절감이 더 깊어지는 거죠. 지금 교수님과 나는 왜 꿈을 거릴까 요 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사람들이 남의 일은 정말 객관적으로 이제 보잖아요. 객관적으로 봐서 늘 어떤 걸 하든 뭐 경기든 뭐 스포츠 보면 늘 그 못했는 것들 막 이제 댓글도 많이 달고 하죠. 근데 자기 일은 굉장히 좀 주관적으로 본단 말이죠. 요거 왜 그런지랑 플러스로 이게 사실 요것보다 중요한 건 다음 질문인데 저는 삶을 살면서 이게 남과 비교하지 말고 뭐 자기 어제 나와 이런 뭐 좋은 멘트가 있지만 그 멘트의 정말 핵심은 나를 객관적으로 보고 좀 거기서 부족한 거를 하나씩이라도 좀 채워가고 잘했던 것들을 플러스를 조금만 시켜나가면 사실 뭔가 어떤 분야에서 잘할 수밖에 없잖아요. 어떻게 좀 자기 자신한테 객관적인 좀 관점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게 지금 참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눈은 항상 밖을 향해 있어요. 자기 내부를 볼 수 없어요. 그렇죠. 눈은 밖을. 그리고 사실 보면은 우리의 귀는 2개고 입은 하나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더 많이 들으란 얘기잖아요. 말하는 것보다. 근데 사람들은 그러니까 자기 객관화라는 게 거의 어려워요. 그러면 어떻게 그걸 하느냐 하면 자기하고 정말 가깝고 이런 사람들이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마인드가 되게 필요한 것 같아요. 어떤 거 실수할 수 있어요. 그리고 뭔가 그런 걸 했을 때 실수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진가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 실수를 했으면 그걸 보고 나서 내가 어떤 부분 이것에서 어떻게 달리 해볼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여기서 뭘 배웠는가라고 하는 거에서 실수가 실패가 되지 않도록 하는 거거든요. 좋은 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실수를 하게 됐을 때 그거를 자책하거나 거기에 자꾸 변명거리를 달거나 이런 식으로 하면서 가라앉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심리학에서 귀인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어디에 그 원인을 돌리는가 하는 현상을 attribution, 귀인이라는 게 있는데 원인을 어디로 귀착시키느냐의 문제인데 사람들은 자기 일에 대해서는요, 그거를 어떤 이 일이 왜 일어났는가 얘기를 할 때는 상황적인 요인을 많이 얘기해요. 맞아요. 상황적인 대해서. 그래서 뭐 그런 거 얘기하죠. 어제 지각하면, 서울에 차가 왜 이래 막히니? 그래서 그 상황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타인이 만약에 똑같은 상황에 그게 놓이게 되면 그 사람의 성격이 원래 그런 거라고. 잘못하면 그 사람 탓이고, 그렇지 않으면 나의 상황이 안 좋았기 때문에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객관하게 그만큼 어렵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건데, 사람들이 그때가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주는 어떤 피드백이 되게 중요해요. 그걸 통해서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도록. 그다음 두 번째는 그런 경우에 저는 많이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일기를 쓰라고 말을 해요. 근데 일기를 쓰라고 그러면 완벽주의자들한테는 일기 쓰란 말을 안 해요. 일기도 완벽하게 쓰느라 그게 고통이에요. 꽉꽉 채워서 뭐 한 페이지 가득 쓰려고 하는데 그건 안 되고요. 일기를 쓴다면 일주일에 한 2-3번 정도, 그리고 한 번 쓸 때 3줄, 4줄 써도 돼요. 부담을 느끼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이걸 통해서 뭘 배웠는가라고 하는 거, 이게 너무 그 올드타이머인 나이 든 사람 얘기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항상 그래서 어떤 새로운 책을 읽을 때도 내가 이 책을 통해서 3가지를 만약에 배웠다면 그것만 제 거라고 생각해요. 나머지 건 그 사람의 것이고. 이 상황과 성격과 어떻게 보면 성향, 요거 이제 내 문제일 때는 상황, 남의 문제일 때 성향과 성격 돌린다고 되게 좋은 멘트인 것 같고, 실수가 실패가 되지 않게 하라는 거. 제가 앞으로 피드백 할 때 써먹을 것 같아요. 누구한테 동생이 있으면 너의 실수를 실패로 만들지 마.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이게 좀 궁금했는데요. 사람들 일반적으로 조언을 원하지 않는다. 다만 스스로 결심하고 스스로 이야기하고 방법을 찾아가는 동안 누군가 자신의 곁에 함께 있어 주기를 바란다. 조언을 구한다는 것은 현재 강력한 불편함이 있어서 달라지길 원한다는 소망을 반영하는 것뿐이다 라는 얘기했는데, 저도 굉장히 뭐 어떤 분들 조언이든 심리 상담이든 뭐 받아보면 사실 본인은 정답은 다 이미 정해놨는데 그런 의미도 약간 연결된 것 같은데 어떤 의미인가요, 정확히?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 자기 방향을 알고 있거나 하고 싶은 쪽이 있어요. 맞습니다. 근데 그거를 좀 확신이 없기 때문에 확신을 얻고 싶어서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거를 할까 말까 이렇게 물을 때 만약에 그거는 일종의 약간 마음속에 갈등이 생긴다는 거는 어느 정도는 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거를 좀 객관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면 되는데, 문제는 이제 이 조언을 하게 되면은요, 그 섣불리 어떤 조언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시소를 타는 거하고 똑같아요. 이 사람이 뭐 이거를 이쪽을 하는데 반대쪽으로 조언을 하게 되면 그쪽 사람은 그 반대말을 할 거 아니에요. 시소의 반대쪽이 타고 있으니까 한쪽이 올라가면 반대쪽이 내려가게 돼 있거든요, 이게. 그럼 내가 이쪽에 타면 상대도 반대쪽 올라갈 거고. 그러니까 조언을 하는 경우가 예전에
칼 로저스라고 하는 그 인본주의 심리학자가 있었는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조언을 하지 마라. 조언은 효과가 없다. 그 사람이 상당히 의존적인 사람이라면 그 사람을 더 의존적으로 만들 것이다. 조언을 하게 되면. 만약에 그 사람이 저항감이나 반항을 하는 스타일의 사람이면 당신의 조언을 더 안 듣게 될 것이다. 몇 가지 원칙이 있는데 1번. 조언에 관련해서는 저는 제가 갖고 있는 원칙은 이거예요. 요청받지 않는 조언은 하지 않는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굳이 어떻게 조언을 해야 될 경우도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내가 이 조언을 함으로써 뭔가 내가 지적인 우월감을 느끼거나 이런 느낌이 들 때는 조언하지 마라. 그때 하는 조언은 상대를 상처를 준다. 오히려 또 반대로 근데 내가 이 조언을 하면서 내 마음도 참 마음이 이게 마음도 아프고 이런 느낌이 들면 그때는 말을 해도 된다. 왜냐하면 그게 상대를 상처를 주는 게 아니라 위로가 될 때가 더 많으니까. 근데 이런 어떤 자기 기준 같은 걸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이 그냥 조언을 하게 되면은 아까 말한 것처럼 너무 그냥 확 따라오거나 아니면은 반발하거나 두 가지로 갈 겁니다. 이 첫 번째 영상의 주제가 이제 꾸물거림인데 그러면 이제 미루기 계속하면 내 삶은 좀 어떻게 되는지랑 이 미루는 습관 우리가 결국에는 어쨌든 고쳐야 하시니까 이런 책을 내신 걸 거잖아요. 왜 고쳐야 하나요? 사실은 이제 그 심리학에서 미루기 관련 연구를 해보면 그 변하지 않는 사항이 있어요. 미루기 성향하고 우울증 그리고 미루기하고 무기력 상관관계가 상당히 높습니다. 아 진짜요? 네, 많이 일을 미루게 되고 만성적으로 일을 미루게 되는 것이 우울로 이어진다는 연구들이 많고요. 우울이 깊어지면 무기력해져요 사람이. 근데 이게 오랫동안 만약에 그런 관계가 계속되어 있으면 에너지를 못 갖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열정을 갖지 못하게 되고 그러면서 사실 삶 자체가 행복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미루기, 우울, 무기력 이것이 연관 검색어라고 하는 거를 기억하셔야 돼요.